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꿈이 만들어낸 기적. 한양 종로 한복판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어스름한 골목 위에 나타나는 소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년은 등에 커다란 보따리를 메고 다니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이상한 물건을 팔았다. 꿈을 사세요. 좋은 꿈, 나쁜 꿈, 예언하는 꿈까지 모두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꿈을 판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대장장이 김서방이 장난삼아 은전 하나를 주고 부자가 되는 꿈을 샀다가 그날 밤 정말로 금광을 발견하는 꿈을 꾸게 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꿈속에서 본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이었다. 김서방이 꿈에서 본 바위 틈으로 가보니 정말로 작은 금맥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몽판이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눈동자만큼은 신비롭게 반짝였다. 그가 메고 다니는 보따리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고 각각의 주머니에는 서로 다른 꿈이 담겨 있다고 했다. 어떻게 꿈을 팔 수 있단 말이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몽판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꿈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적당한 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지요. 한편 한양에 사는 김대감의 둘째 아들 김진수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마다 시험에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린 그는 결국 몽판을 찾아갔다. 과거에 급제하는 꿈을 주거라. 그런 꿈은 값이 비쌉니다. 은전 열량입니다. 진수는 주저했지만 결국 돈을 지불했다. 몽판이 건넨 파란 비단 주머니를 베개 밑에 넣고 잠들자 정말로 과거 시험장에서 문제를 술술 풀어내는 꿈을 꾸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본 시험 문제 중 일부가 며칠 후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다. 진수는 장원급제를 차지했고 몽판의 명성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몽판에게서 꿈을 산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라 여겼지만 가족들조차 그들의 행방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기이한 것은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꿈에서 본 것과 정반대의 일을 겪었다는 증언들이었다. 부자가 되는 꿈을 산 김서방은 금을 발견한 후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종적을 감췄고 건강해지는 꿈을 산 약방주인은 며칠 후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 사라졌다. 한성부에서는 몽판을 수상한 인물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몽판은 여전히 새벽마다 나타나서 꿈을 팔았고 그를 잡으려는 포졸들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김진수만이 유일하게 꿈을 사고도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면서도 몽판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김진수는 몽판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새벽 시간마다 골목을 돌아다니며 그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몽판은 마치 헛개비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밤 진수는 우연히 창덕궁 후원 근처에서 몽판을 발견했다. 달빛 아래서 그는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땅에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진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몽판이 갑자기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김진수 도령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 알고 있나? 꿈을 판 사람은 모두 기억합니다. 그런데 도령만 유독 다르더군요. 다른 이들과 달리 꿈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으니까요. 몽판의 말에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꿈의 대가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 그들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꿈이란 본래 공짜가 아니거든요. 몽판은 보따리에서 이상한 거울을 꺼냈다. 그 거울은 달빛을 받아 푸른빛으로 빛났고 거울 속에는 진수가 본 적 없는 풍경이 비쳤다. 여긴 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문이죠. 거울 속에는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김서방은 끝없는 금광 속에서 금을 캐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약방주의는 완벽하게 건강한 몸으로 끝없이 달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했다. 저들은 꿈속에 갇힌 것이냐? 맞습니다. 꿈을 현실보다 더 원했던 사람들은 결국 꿈속에서 살게 되지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진수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럼 너는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몽판의 표정이 갑자기 슬퍼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다. 저는 원래 꿈의 세계 사람입니다. 꿈의 세계 수호자였지요.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몽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는 꿈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악몽들을 막는 일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무나 아름다운 꿈 하나가 현실로 넘어오려 했고 그는 그 꿈을 막지 못했다. 그 꿈은 한 소녀의 꿈이었다. 병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면서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몽판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실 세계의 꿈들을 다시 꿈의 세계로 가져가야 했다. 그 소녀가 누구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오라라는 기생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제가 그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진수는 오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기생이지만 학문이 뛰어나고 마음씨가 고와서 많은 선비들이 흠모한다고 들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균형을 맞추려는 겁니다. 하지만 균형이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꿈과 현실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몽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령은 특별합니다. 꿈을 샀지만 꿈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살고 있어요. 어쩌면 도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수는 몽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이 이 기이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라라는 기생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오라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머물고 있다는 청루는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기방이었다. 하지만 진수가 도착했을 때 청루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오라를 만나고 싶소. 문지기가 고개를 저었다. 오라는 한 달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수는 조방꾼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김대감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그는 마지못해 오라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김진수라고 하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소.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오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몽판이라는 소년에 대해 아시오? 오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진수를 방 안으로 들인 후 문을 단단히 잠갔다. 어떻게 그 이름을? 혹시 도련님도 그에게서 꿈을 사셨나요? 그렇소.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아직 꿈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았소. 오라는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그녀는 차를 끓이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아버지는 원래 훌륭한 학자셨어요. 하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병을 얻으셨고 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기생이 되었습니다. 오라의 아버지는 학문에만 평생을 바친 청렴한 선비였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중병에 걸렸다. 오라는 의원을 부르고 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아야 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빌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꿈이 되어 꿈의 세계에서 현실로 넘어왔던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병이 완전히 나았고 잃었던 명예도 회복되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된 후 오라 주변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꿈에서 본 것들이 현실에서 일어났고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의 꿈에 나타났다. 저는 꿈과 현실 사이에 끼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낮에는 현실을 살지만 밤에는 다른 사람들의 꿈속을 떠돌아다녀요. 오라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꿈에 들어가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실에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몽판이라는 소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에 숨어 있었던 거요?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알고 나서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오라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를 살리려는 효심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린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오.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이상한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공기 중에 몽경이 나타나더니 그 속에서 몽판이 걸어 나왔다. 드디어 만났군요, 와라낭자. 몽판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했다. 그는 품에서 또 다른 거울을 꺼내 보였다. 큰일입니다. 꿈과 현실의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한양의 모습이 비쳤는데 하늘에는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동시에 떠 있었고 사람들은 잠든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현실 세계 전체가 거대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한양 전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낮인데도 별이 보였고 밤인데도 해가 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꾸었고 꿈속의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김진수와 월아 그리고 몽판은 한적한 곳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몽판은 몽경을 통해 꿈의 세계 상황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꿈의 세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꿈의 세계는 현실보다도 더 혼란스러웠다. 해결책이 있나요? 월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 있습니다만 매우 위험합니다. 몽판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몽판의 설명에 따르면 꿈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려면 누군가가 직접 꿈의 세계 중심부로 가서 꿈의 중심을 재정렬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영원히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저였으니까요. 월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당신은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오. 진수가 월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몽판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사실 3명이 함께 간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꿈의 세계를 잘 알고 월아 낭자는 꿈과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진수도령은 현실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가는 거군. 하지만 꿈의 세계로 가는 것은 단순하지 않았다. 일단 들어가면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꿈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꿈의 세계에서는 마음이 곧 현실이 됩니다. 강한 의지와 순수한 마음을 잃으면 길을 잃게 되어요. 몽판은 3사람에게 각각 특별한 물건을 주었다. 진수에게는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월아에게는 꿈과 현실을 구분해주는 거울, 자신은 꿈의 세계를 조정할 수 있는 지팡이를 가졌다. 3사람은 손을 맞잡고 몽경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나타났다. 저기가 꿈의 중심입니다. 멀리 보이는 거대한 수정 같은 구조물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꿈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꿈의 중심 앞에 도달한 3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3사람은 각각 자신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진수는 과거 시험에 실패하는 환상에 시달렸고 월아는 아버지가 다시 병들어 죽는 악몽을 보았다. 몽판은 자신이 꿈의 세계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공포를 겪었다. 진수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싸워온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이었다. 진수가 먼저 자신의 그림자에게 다가갔다. 너도 나야.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나의 일부지. 그러자 놀랍게도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월아와 몽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림자를 받아들였다. 3사람이 손을 맞잡자 거대한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꿈의 중심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꿈의 세계가 안정을 찾으면서 3사람 앞에 3개의 문이 나타났다. 하나는 현실 세계로, 하나는 꿈의 세계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두 세계 사이의 경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저는 꿈의 세계로 돌아가야 해요. 제 본래 자리니까요. 몽판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월아는 깊이 생각한 후 경계의 문을 선택했다. 저는 여기서 꿈과 현실이 다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키겠어요. 그럼 나는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진수가 현실의 문 앞에 섰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다. 그들의 우정은 꿈과 현실을 넘나들며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고 하늘에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만 떴다. 김진수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꿈을 잃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꿈에서 월화와 몽판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그들은 언제나 그를 도와주었다. 월화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도왔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이들에게 희망의 꿈을 전해주되 절대 현실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꿈의 선녀라고 불렀다. 몽파는 꿈의 세계로 돌아가 다시 수호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그는 꿈이 현실로 넘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지 않고 그 꿈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해서 허락하기도 했다. 가끔 한양의 골목에서 꿈을 파는 소년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년은 꿈을 팔지 않고 꿈을 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꿈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키우는 거죠. 한양 사람들은 그 후로 꿈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꿈에만 빠져 살지는 않았다. 꿈은 현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현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년 보름달이 가장 밝은 날 밤 창덕궁 후원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비친다고 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날 밤 특별히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그 꿈은 언제나 현실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꿈의 축복이라고 불렀고 꿈과 현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익살꾼 김선달의 재치. 옛날 한양에 김선달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익살꾼이었다. 그 재주 덕분에 김선달은 세도 있는 대감한테 호감을 얻어 나중에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대감은 종종 김선달을 불렀고 김선달은 온갖 익살과 우스갯소리로 대감을 즐겁게 해주었다. 김선달, 자네는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군. 자네와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김선달에 대한 대감의 총애는 유난히 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보낸 서신 한 통이 대감에게 전달되었다. 대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았고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므로 대감에게 명나라로 갈 사신으로 임명되었으니 곧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라는군. 그 얘기를 듣고 김선달은 마치 자기가 사신이라도 된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대감어른, 명나라에 다녀오실 석 달 동안 소인이 대감어른을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먼 명나라까지 뭐하러 따라간다는 건가? 우리 사신 일행을 망신을 주려 하는 건가? 됐네. 자네는 내 방이나 지키고 있게. 대감이 단호히 거절했지만 김선달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대감어른, 소인의 소원입니다. 그 드넓은 명나라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된다네. 정 그러시다면 따라가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선달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대감이 허락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다. 대감과 김선달은 각자 부지런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채비가 다 끝나자 두 사람과 함께 사신 일행은
바로 여행길에 올랐다. 일행은 한양을 출발해서 며칠 후에야 명나라에 닿았다. 일행은 모두 각자의 거처로 찾아 들어갔다. 명나라에 도착한 이후 김선달은 거처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구경을 다니면서 진귀한 걸 사거나 맛있는 걸 사 먹으며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김선달도 그 사실을 알지만 대감과 굳은 약속을 한지라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거처에만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신한 사람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이 데려온 김선달을 보기가 너무나 딱하오. 이왕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주면 어떻겠소? 무슨 일이야 있겠소? 대감은 영 탐탁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 김선달에게 외출하도록 허락했다. 갇혀만 있던 김선달은 신바람이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돌아다녔다. 시장에서 붐비는 사람들과 진귀한 물건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갔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김선달은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엉뚱한 장소에 이르고 말았다. 그곳은 잘 가꾼 정원과 붉은 칠을 한 난간이 있는 웅장한 집이었다. 김선달은 호기심에 방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방 안에는 값비싼 옷을 입은 남자들이 빙 둘러앉아 맛있는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었다. 음식을 보자 심한 허기를 느낀 김선달이 들어서며 말했다. 초면에 미안합니다. 김선달이 들어서며 이런 말을 하자 남자들이 일제히 김선달을 쳐다봤다. 그러자 머쓱해진 김선달은 이렇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난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따라온 사람인데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길을 잃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주인 남자가 일어나 맞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손님을 맞이하기엔 초라한 자리지만 같이 식사라도 하시죠. 김선달은 당장이라도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예의상 한두 번 사양하다가 자리에 앉았다. 주인 남자는 김선달이 자리에 앉자 술을 권하며 말했다. 손님, 우리는 중국의 18지역에서 온 친선 모임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원 중 한 사람이 죽어서 각기 500냥씩의 위로금을 모아 보내자고 모였답니다. 아, 그래요? 김선달이 놀라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 남자가 말했다. 사실 이 자리는 우리 회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 위로금만 내시면 회원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께 꼭 회원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니 안심하시고 술이나 드시지요. 그의 말투로 보아 마치 조선에서 온 사신을 따라온 사람이 500냥이 어디 있겠는가? 술이나 몇 잔 마시고 나가라는 투였다. 김선달은 얼른 자리를 고쳐 앉으며 회원이 될 걸 약속하며 말했다.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나는 비록 조선이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사정을 모른다면 몰라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나도 위로금을 내고 여러분과 같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남자들은 김선달이 위로금을 낸다는 말에 김선달의 손을 부여잡으며 인사를 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외국분을 회원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술자리는 흥이 더해졌다. 그때 한 남자가 회원들의 이름과 위로금 액수가 적힌 책과 붓을 가지고 나와 김선달에게 주며 이름을 적고 위로금 액수를 기입하라고 했다. 김선달이 붓을 받아들고 조선국 김선달 1,000냥 하고 다른 회원들의 2배가 되는 액수를 적었다. 남자들은 모두 놀라는 듯 했다. 비록 조선이 작은 나라지만 동방예의지국의 대인의 나라라더니 정말이구나. 대인을 소홀히 대접해서 흉이라도 잡히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김선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융성한 대접을 받고 난 김선달이 일어서려니까 남자들이 김선달의 옷자락을 잡으며 좀 더 놓으시다가 가십시오 하며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김선달은 덕분에 오늘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갈 길이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돈은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며 일일이 남자들의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다음 서둘러 대감이 있는 거처로 돌아왔다. 김선달은 그날 있었던 일을 대감에게 들려주며 1,000냥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도 걱정했던 일이 드디어 터지고 말았구먼. 도대체 자네는 왜 그렇게 실없는 짓을 하나? 대관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대감의 꾸중을 가만히 듣고 있던 김선달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대감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선의 사신행차와도 관계되는 일이니 역정내지 마시고 1,000냥만 잠시 구워주십시오. 이 사람아, 돈 1,000냥이 어디 간단한 문제인가? 대감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명나라에 온 사신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 일에 대해 의논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원망을 했다. 이미 이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수습한단 말이오? 대감의 말을 듣던 한 사신이 말했다. 김선달이 허세를 부려 우리를 난처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니 어쩌겠습니까? 나한테 1,000냥이 있다면 빌려주고 싶지만 남은 돈이 100냥도 안 되니 이 일을 어쩌겠소?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지요. 화가 나 있던 대감도 그제야 분이 풀려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망신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오. 본국에 돌아가면 내가 모두 갚을 테니 여러분 가진 돈을 모두 구워주시오. 1,000냥을 만들어 봅시다. 대감의 말을 듣고 사신들은 돈을 모아 1,000냥을 만들었다. 대감은 그 돈을 김선달에게 주면서 타일렀다. 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네. 이번만은 외국에서의 일인지라 용서해 주겠네. 김선달은 그 돈을 남자에게 찾아가 주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김선달은 한동안 대감댁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저마다 빈정거렸다. 김선달도 양심은 있나 봅니다. 어찌 대감댁에 드나들겠습니까? 이듬해 어느 날이었다. 은을 가득 실은 마차가 김선달의 집에 당도했다. 이 은덩이는 김선달의 거짓말에 넘어간 명나라의 모임에서 보낸 것이었다. 김선달은 명나라에서 돌아오자 얼마쯤 지난 후에 명나라의 18지역 모임 앞으로 서신을 보냈다. 김선달 사망. 편지를 받은 명나라의 18지역 모임은 곧 회원들을 모아 의견을 모았다. 작년에 500냥씩 거두었을 때 김선달은 1,000냥을 내놓았소.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고빈 2,000냥씩을 거두어 보내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 같소이다. 그리하여 모두 36,000냥을 모아 김선달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렇게 김선달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다. 은을 받은 김선달은 발길을 끄는 대감댁에 찾아가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사정을 말하며 사죄를 했고 빌린 돈의 이자를 합쳐 1,500냥을 대감 앞에 내놓았다. 대감은 앞을 내다보는 그의 뛰어난 통찰력과 재치에 감탄했다. 그 후 김선달의 사람됨을 알아본 대감은 한 고을의 사또로 발탁해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고 한다. 아내 꿈에 나타난 노인의 정체. 철쭉과 진달래가 만발한 산모퉁이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한 채 덩그러니 서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산골 마을이
저 아래 보이는데 집을 구할 형편이 못되어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폐가를 구해 사는 걸 보면 어지간히 궁하긴 궁한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남산골 선비네라고 불렀다. 그 말처럼 그들은 남산골에서 살다가 깊은 산골까지 밀려오게 된 것이다. 어머니, 배고파요. 나도 쌀밥이 먹고 싶어. 두 아이는 한창 자랄 때라 매일 밥투정이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이들을 나무라면서도 속으로는 가슴 아파 눈물 짓곤 하는 것이었다. 여보, 당신도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길을 좀 알아봐요. 나라에 공을 세운 집안 자손에겐 벼슬길을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렇게는 못하오. 처자식이 굶어 죽을 판에 체면이 더 중하단 말이에요. 김선비는 벌써 10년째 과거에 매달리고 있지만 해마다 미역국이었다. 혼사를 맺을 때만 해도 조실부문은 했지만 조부가 꽤 높은 벼슬을 했고 부친도 관리직에 있던 번듯한 집안이라 한씨 집안에선 머지않아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라 큰딸 고생은 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벌써 10년째 미역국만 먹고 깊은 산골 오두막까지 내몰리자 아예 내놓아 버렸다. 여보, 며칠 후에 친정 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 다녀와야지. 아내 한씨는 속이 터졌다.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한씨는 친정아버지 생신에 갈 일이 큰 걱정이었다. 과거야 해마다 떨어지니 그렇다고 쳐도 당장 입고 갈 옷도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두 아이도 몸이 자라 입고 있는 옷도 누덕누덕 기운 데다가 소매는 팔꿈치에 오고 바지는 무릎에 닿아 있지 않은가. 친정아버지 생신날 찾아가니 다들 왁자지껄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다. 김선비 내외가 문안 인사를 드리니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그래, 요즘 산에 가서 뭐 하나? 농사라도 지어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남동생은 장사 수완이 좋아 돈을 많이 모았고 여동생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으니 이래저래 김선비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와, 쌀밥이다. 김선비 큰아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보자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넌 애들 밥도 안 해주냐? 친정어머니의 말에 한씨는 고개만 푹 숙였다. 모여있는 아이들을 보니 다른 아이들은 예쁜 옷으로 단정하게 입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은 다 해진 옷에다가 그나마 짧아서 팔다리가 다 드러나 있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돌아오는 길에 한씨는 드디어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조금만 참아요. 이번엔 기필코. 그 말이 한두 번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 어쩌겠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한씨는 부하가 나서 친정에서 동정하듯이 바리바리 싸준 음식을 그냥 처박아 버렸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아이들이 갑자기 탈이 나서 앓기 시작했다. 너희들 뭘 먹었느냐? 어머니 몰래 외갓집에서 가져온 고기 먹었어요. 고기? 친정에서 싸준 음식을 풀어보니 아무렇게 놔두어 이미 상해가고 있었다. 일을 어떻게 해? 김선비는 글공부에만 빠져있고 한씨 혼자 아픈 아이들 병간호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노인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도 사정이 딱하여 1,000냥을 빌려주도록 하겠다.
까치가 울거든 언덕 위에서 까치집이 있는 커다란 나무를 찾아서 그 밑을 파보아라. 그러면 일천냥이든 괴짝이 나올 것이다. 그 돈은 빌려주는 것이니 차용증을 한 장 써서 그 자리에 놓고 다시 묻도록 하라. 한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나 김선비에게 꿈 얘기를 했다. 그냥 개꿈일 거요. 그럴 리가 있소. 그래도 꿈이 하도 선명해서. 그런데 저녁 무렵 집 앞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여보, 까치예요, 까치. 두 사람은 급히 까치 우는 소리를 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까치 소리는 커다란 나무 위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저기 까치 둥지가 있어요. 이 밑을 한번 파봅시다. 김선비는 곡괭이를 가져다가 나무 밑을 파보았다. 그러자 정말로 그 밑에서 낡은 괴짝이 나오는 것이었다. 한번 열어봐요. 괴짝을 열자 정말로 일천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김선비는 돈을 다시 넣고는 괴짝을 다시 파묻어버렸다. 왜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돈인데 그냥 가져가요. 우리 돈이 아니잖소. 어떤 돈인지도 모르는데 가져갈 순 없소. 돈을 다시 파묻고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아내의 꿈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났다. 빌려준 돈을 그냥 두고 오다니 답답하구나. 그 돈은 오래전 도둑들이 나라 돈을 훔쳐 그곳에 묻어두고는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거기 있는 것이다. 우선 빌려 쓰고 앞으로 벼슬길에 오를 터이니 그때 갚도록 하여라. 말을 마치고 노인은 사라졌다. 김선비에게 꿈 얘기를 하자 그가 물었다. 어떻게 생긴 노인이었소? 인상착의를 말하자 김선비는 깜짝 놀랐다. 조부님 모습과 비슷하구려. 부부는 다시 괴짝을 파내어 돈을 꺼내고 대신에 차용증을 써서 다시 묻어두었다. 그 돈 덕분에 김선비 가족은 힘든 산골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해 김선비는 과거에 급제를 했다. 그리고 출세를 거듭해서 평안감사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평안감사 자리는 평양이 중국과의 무역 중심지요 한양의 관문이라 중요한 관직이었던 탓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이번 어른은 달라. 맞아. 예전 분들께선 여색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데 쌓여있는 서류를 살펴보는 평안감사의 눈에 낯익은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이건 내가 쓴 차용증? 감사는 그걸 들고 퇴청해서 아내에게 내보였다. 이게 어떻게? 아내도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날 밤 예전에 아내의 꿈에 나타났던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나를 기억하는가? 이제 빌려간 돈을 갚을 때가 되었노라. 나라 돈이니 다시 돌려놓도록 하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에게 꿈 얘기를 했다. 부부는 자신들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하며 일천냥을 나라 곳간에 다시 돌려놓았다. 가난한 아우가 부자가 된 비밀. 지리산 깊은 산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두 사람은 형제이긴 하지만 생김새나 성격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 형은 우락부락한 데다가 욕심이 많았고 아우는 심성이 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한 형제인데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글쎄 말이요. 이웃들은 형제를 볼 때마다 그렇게 수군거리곤 했다. 부부가 서로 닮는 건지 그렇게 만난 건지 몰라도
형은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를 만났고 아우는 착하고 순한 여자를 만났다. 가진 재산이 제법 많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가는 게 큰 걱정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두 형제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이제 머지않아 내 어미 곁으로 갈 것 같구나. 형제가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야 한다. 네, 아버지. 아우가 슬픈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형은 아무 말이 없었다. 넌 왜 대답이 없느냐? 그러자 형이 마지못한 듯이 염려 마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형과 형수는 아우의 식구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서로 분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너희 식구를 돌봐주어야 하겠니? 저 산기슭에 있는 밭되기하고 논 반마지기 줄 테니 나가 살아야겠다. 형님,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밭은 쓸모없어서 버려둔 땅이잖아요. 그리고 논 반마지기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자 형수가 옆에서 거들고 나섰다. 우린 제사도 모셔야 하잖아요. 그것도 큰맘 먹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줄 때 받아. 형이 장단을 치니 그야말로 부창부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게 아우네 식구는 집에서 나와 산기슭 밭되기 옆에 헛간을 굳혀 살기 시작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내보내다니. 이곳도 잘 읽으면 쓸만하겠소. 기왕 이렇게 된 거 원망하지 맙시다. 산기슭에 있는 아우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해서 바깥 출입을 하기가 무서웠다. 그런데 어느 날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아우가 방문 틈으로 내다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다. 오늘은 크게 한 건 했다. 가서 잘 넣어두고 돌아가자. 네, 두목님. 그러더니 두목인 듯한 사내가 앞장을 서고 자루를 들쳐맨 사내들이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산적들이다. 아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리산엔 예로부터 산적들의 소굴이 있었고 그날도 어디선가 재물을 털어서 돌아가는 중이었다. 아우는 잘 넣어두고 돌아간다는 그 말에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산적들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산적들은 어느 깊은 굴 앞에 발걸음을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호랑이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근처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다. 여긴 호랑이 굴인데 왜 온 거지? 수풀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지켜보고 있자니까 산적들이 굴에서 나와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우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산적들이 재물을 숨겨놓은 곳에 다녀왔소. 내일 날이 밝으면 한번 가봅시다.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날이 밝자 산에 올라 호랑이 굴을 찾아갔다. 어둡고 깊은 굴 속을 더듬어 들어가니 빈터가 나오고 그곳에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다른 상자를 열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부부는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자루마다 금은 보화를 가득 담아서 짊어지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걸로 전답을 사고 번듯한 집도 마련했다.
어디서 저런 돈이 난 거지? 형은 아우가 갑자기 전답과 커다란 집을 마련하자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는 득달같이 찾아왔다. 너 이 돈 어디서 난 거냐? 몰래 재산을 빼돌린 거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 지경에 이르자 아우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사실입니다, 형님. 하지만 산적들이 물건이 없어진 걸 알았을지도 모르니 다시 가는 건 위험합니다. 이것 봐라. 너 혼자서만 찾아야겠단 말이지? 그러더니 형은 열을 내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편 굴에 찾아간 산적들은 상자들이 열려있고 보화들이 사라진 걸 알았다. 누가 여길 찾아와서 보화를 가져갔다. 오늘부터 숨어서 여길 지키도록 해라. 누구의 소행인지 가만두지 않겠다. 산적두목이 씩씩거리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음 날 일찌감치 형과 형수는 커다란 자루를 준비하고 짊어지고 올 지게까지 가지고 산길을 나섰다.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지. 아우보다 적으면 되겠어? 형과 형수는 험한 산속으로 올라가 마침내 굴을 찾아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아우의 말대로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막 자루를 열고 보화를 담으려던 순간 목덜미에 서슬이 시퍼런 칼날이 닿았다. 바로 너였구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분수가 있지. 산적의 물건을 훔쳐? 그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산적들은 벌벌 떨면서 애걸하는 그들을 꽁꽁 묶어서 어디론가 끌고 가버렸고 그 뒤로는 아무도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아우 부부는 형과 형수가 산에 간 뒤로 돌아오지 못하자 몹시 슬퍼하며 형의 자식들까지 돌보며 굴 속에서 가져온 보화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돌려줘야 해. 그런데 굴 속에 있던 금은 보화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긴 안전한 곳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산적들은 그 후 굴 속에 들어있던 보화를 어딘가로 옮겨갔다. 산적들의 횡포로 인해 고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자 관아에선 지리산 산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했고 산적들이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자기 몸을 도둑맞은 총각. 산길을 따라 한 총각이 걸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고 들꽃들이 길가에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학문을 배우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다가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실까? 정배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꽃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정배는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풋풋한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거뭇한 수염이 돋은 어엿한 총각이 되어 있었다. 기분 좋게 집을 향해 걷던 그때 길가에서 우연히 마을 친구 만식이를 만났다. 어라, 만식아. 정배네. 너 또 어디 갔다가 오는 거야? 만식의 말에 정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또? 무슨 말이야? 나 3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야, 농담도 정도껏 해라. 너 작년에 돌아왔잖아. 순간 정배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한 동네에 사는 친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정배는 그저 농담이려니 생각하고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집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정배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대청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는 총각의 모습이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총각은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정배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정배가 대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소리쳤다.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러자 그가 책에서 눈을 떼고는 대꾸했다. 나? 이 집 아들 정배다. 그러는 넌 누구냐? 순간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이게 말이 돼? 그 모습에 어머니는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가짜 정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침착하게 말했다. 이 녀석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을 믿지 마세요. 황당하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1년 전에 아들이 돌아와 있던 것이다. 정배가 당황해서 외쳤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정배예요. 공부하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자 대청에 앉아있던 가짜 정배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라고? 내가 정배라고? 웃기지 마라. 아버지,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귀신이 둔갑한 것이 분명해요. 가족들은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얼굴은 물론 목소리라든가 몸짓까지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도저히 가려낼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어렸을 때 있던 일이라든가 생일까지도 똑같이 알아맞히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부모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말해보라고 했다. 가짜 정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척척 맞췄지만 진짜 정배는 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던 바람에 가물가물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3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하지만 저 녀석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가짜는 너다. 당장 물러가거라. 결국 아버지는 가짜 정배를 믿고 진짜 정배를 집에서 내쫓았다. 정배는 절망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했다. 숲에서 자고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며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젊은이, 어째서 얼굴이 그리 어두운가? 정배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너를 도둑 맞았구나. 노인의 뜻밖의 말에 정배는 깜짝 놀랐다. 저를 도둑 맞았다고요? 노인은 천천히 설명했다. 내 신체 일부를 먹은 것이 내 모습으로 변한 것이다. 정배는 문득 스승님의 말이 떠올랐다. 손톱과 발톱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먹은 존재가 내 형상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때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짜를 잡고 싶다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그 가짜 앞에서 고양이를 내놓아 보아라. 정배는 노인의 말을 따라 고양이를 구해서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가짜 정배가 매섭게 소리쳤다. 왜 또 왔느냐? 그러자 정배는 말없이 품에서 고양이를 꺼냈다. 순간 가짜 정배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다. 고양이? 그러자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가짜 정배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다. 끼익!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존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털이 거칠게 돋아난 거대한 들쥐가 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쳤다. 부모님은 놀라며 물러섰다. 저게 뭐냐?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배가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고 들쥐가 그의 형상을 빼앗았던 것이다. 고양이는 마지막으로 들쥐를 핥히었고 이내 괴물 같은 들쥐는 힘없이 쓰러졌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배는 마침내 부모님 품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한동안 놀라 멍하니 서 있었지만 미안한 얼굴로 아들을 감싸 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하다. 정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늘도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하듯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하마터면 나를 잃어버릴 뻔했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